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해 볼 주제는 복수노조 그리고 그 복수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노동법 29조의 2항에 복수노조가 설립 가능하다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그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노조가 여러 개 있더라도 각각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우선 노조법 29조에서는 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 간 혹은 노조와 사용자 간 반목과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단체 교섭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많은 노동조합을 상대하다 보면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최종 목적은 효율적, 안정적 단체 교섭 체계 구축이라는 이 키워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조금 복잡한데 어차피 저희 법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시면 되고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만 제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단체 협약의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노동조합은 이제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7일 동안 공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고를 보고 다른 노동조합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7일이 지나면 이제 참여하게 되는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가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은 14일이라는 기한을 두고 이제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 노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선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선정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참여 노조의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대표 노조가 되고 이 절차까지로 했는데 참여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다 그러면 공동교섭 대표단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29조 잘 보시면 이 문제 역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선정을 하라고 했지만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29조 2항 1항의 단서로 자율결정 기한, 아까 저희가 14일 준다고 했죠. 자율기한 결정 그 내에 사용자가 만약에 우리는 꼭 단체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동의를 하게 되면 개별 교섭이 가능하고요. 그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성실하게 교섭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대우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적 결정기한의 기산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이 확정 공고 5일 그 기준으로 이제 공고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그리고 공고가 좀 수정될 수도 있거든요. 수정 공고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그 노동조합 확정에 대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을 경우 그 시정이 결정되고 그 결정이 노조에 송달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살펴보자면 우선 대상 노동조합의 범위는요. 소속 근로자 조합원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 소기업별 노조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예비적 절차에는 교섭 요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요구가 가능하고요. 교섭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를 받았으면 뭘 해야 되죠? 이제 노동조합을 확정을 해줘야 되겠죠. 확정 공고는 이 요구받은 공고기간, 그 요구사실 공고받은 기간 끝난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서 통지를 5일 동안 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모든 이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있고, 우선 저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죠. 예, 확정 공고 이후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노조법 29조 2항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 과반 노조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가 아닌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을 할 때에는 조합원 수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조. 이 부분 역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노조법 29조 2항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부분이에요. 우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면 이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겠죠. 예, 대표해서 다양한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그리고 하지만 이 권한은 오직 사용자와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체결할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유일한 노동조합이 있어요. 한 사업장에. 그 노조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거예요. 저희 노동법은 항상 실질주의를 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유일한 노동조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 노조의 지위나 대표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 노조의 유지기간이 보장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후에 다른 노조가 설립이 되어서 사용자가 그 원래의 유일노조 단체의 교섭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A 노조가 유일한 노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사이에 단체 협약을 1년 동안 체결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A노조 이후에 B노조, C노조가 생겨서 그 단일화 절차에 B노조, C노조만 참여를 하고 A노조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B노조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이 된다면 이제 사용자는 A노조와의 교섭 거부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29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이 부분도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건 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이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된다고 배웠었죠? 네, 바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노사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그리고 단체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성 저하와 비용 발생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저희가 배웠듯이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교대 노조가 있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과 분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게 또 가능하다는 29조 3항의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노동자들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오히려 교대 노조를 통해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강제적으로 노조를 단일화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분리 신청 시기는 시행령 14조에 나와 있는데요.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이전, 저희가 제일 처음 배웠던 7일,
7일 이전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네, 그 중간 과정에서는 아예 분리 신청을 못 하고요. 아예 공고 이전 그리고 아예 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에만 신청이 된다는 점 좀 특이하죠.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만약에 이제 교섭 단위의 분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노동위원회의 중대재정 절차를 준용을 하고요. 진호위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 있었다면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추가로 기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공부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단체 교섭의 대상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용자의 처분 권한 내의 근로조건이라는 점이고요. 우선은 단체 교섭의 대상은 내재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자 측이 단체 교섭권에 근거해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 내용을 단체 교섭을 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네. 그 단체 교섭의 목적과 효율을 따져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단체 교섭 대상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일반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노조법 81조 1항에서는 그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것의 대상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체 교섭권은 헌법 33조 1항 그리고 노조법 29조에서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단체 교섭권을. 그 취지를 살펴보면 우선은 근로자의 노동 조건과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일반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권은 과연 어떨까요? 경영권 관련해서는 계속 쟁의행위라든지 단체 교섭이라든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문제점으로는 우선 구조조정이라든지 해고, 경영해고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경영권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우선 학설부터 살펴보시자면 학설은 부정설과 결정 영향 구분설이라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설은 경영권 자체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입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결정 영향 구분설, 이름이 좀 어렵죠. 결정 영향 구분설은 이제 결정 부분은 이제 임의적인 교섭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이 불가능하고 영향 구분설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그 부분만 단체 교섭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정 영향 구분설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학설들을 보면 부정설, 긍정설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좀 특이하니까 부정설, 결정 영향 구분설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판례는 헌법상 경영권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죠. 우선 헌법의 23조 1항 그리고 119조 1항 15조에 따라서 경영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영권도 헌법상 보장이 되긴 하지만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23조 2항이 경영권이 공공복리에
그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권 자체가 근로자의 노동 상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헌법상으로 경영권이 보장되기도 하지만 이 내재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에 단체 교섭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경영권 자체는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단체 교섭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좀 복잡하죠.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경영권 자체는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불순한 의도에 따르는 등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단체 교섭을 반대하기 위한 교섭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 우선 경영권을 보장을 함으로써 그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이 되고, 그 경쟁력이 회복이 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그 투자의 확대에 따라서 고용이 창출되고, 그 고용이 창출되면 이제 근로자 지위가 향상된다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근로자가 이익이 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노동 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한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아주 거시적인 관점 역시 추가적으로 판시를 꼭 해두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사항 관련돼서는 인사권 역시 근로조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사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근로조건 관련된 것은 교섭 대상이지만 채용 부분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들, 유니온숍이라든지 조합비 공제 제도 이런 것들 역시 당연히 노사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단체 교섭의 대상 부분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 키워드는 사용자의 처분 권한 내의 근로조건이었죠. 네, 일반적으로 그 81조 1항에 따라서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고, 헌법 33조 1항 노조법 29조에 따라서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이 보장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그 근로자의 노동조건 그리고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가 일반론이었고, 경영권과 단체 교섭 대상 부분 다시 꼼꼼하게 키워드 챙겨주시고, 부정설, 결정 영향 구분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경영 주체의 다시 키워드 하자면 경영 주체의 고도한 경영상 결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 불순한 의도, 누구를 해고한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그러한 경영권을 반대하기 위한 교섭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경영권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업의 투자를 불러오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향상이 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이익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좀 거시적인 플로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채용은 제외하고, 그리고 집단독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들, 유니온숍, 조합비 공제 제도까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단체교섭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쟁의행위 역시 그 단체교섭의 대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쟁의행위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커다란 그 키워드는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부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노조법 3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그 민사상의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사상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손해 자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구성을 한다면 사용자는 이제 이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 3조에서 말하는 그 민사상 책임 면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적용이 되고, 여기서는 책임의 주체와 책임의 범위, 과시상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책임의 주체로는 누가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노동조합, 그리고 간부, 그리고 개별노동조합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노동조합은 사실 노동조합 자체는 단체이지 그 개개인의 행위 주체가 아니잖아요. 우선 간부들이 대부분 그 쟁의행위를 기획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그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민법 35조 1항을 유추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민법 35조 1항의 내용은 법인은 이사나 대표자가 직무에 의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간부들 역시 직무, 그 본인의 의무가 아닌 그 조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가해집니다. 그 다음에 2번이 간부였죠. 간부 역시 당연히 간부가 주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고요. 노동조합과 간부에 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겠죠.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별 조합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이나 간부의 지시에 의해서 단순히 그냥 노무를 정지를 했을 경우, 파업을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공정의 특수성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라인 작업 사항에서 특수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정지를 하려면 준수를 해야 될 어느 규정과 가드라인이 정해진 경우에 그 규정과 가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노무를 정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가 굉장히 확대가 됐다면 이 조합원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에게는 그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는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는 점 기억해 두세요. 노동조합, 간부, 개별조합원. 노동조합은 민법 35조 1항 유추 적용을 해서 조합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간부는 주도행위를 한 주체이기 때문에 부담을 지고, 개별조합원은 원칙적으로는 단순 노무 정지했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이 없지만 공정의 특수성이 있을 때 이 규정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노무를 정지했을 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건 역시 개별조합원에게 어느 정도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의 그 주체들 살펴봤고, 이제 책임의 관계들 한번 살펴볼게요.
노동조합과 그 노동조합의 간부는 그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서 부진적 연대 책임 관계가 있습니다. 네. 부진적 연대 책임 관계란 계속 한쪽이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 한쪽이 계속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 살펴볼게요. 우선 이 부분도 좀 키워드 암기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 배상액의 범위는 이제 불법쟁의 행위와 관련된 상당 인과관계 모든 손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당 인과관계 모든 손해란 단순히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파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용자가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일실이익, 그리고 사실 모든 사업장에는 고정비가 존재하잖아요. 이제 고정비까지 포함을 한 모든 손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을 한 거예요. 뭐 단체 교섭을 할 때 좀 불가피하게 일부러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하지 않았다던가 단체 교섭을 뭐 회피했다던가 하는, 그래서 쟁의행위가 발생을 하게 됐다면 어느 정도 이제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부분 살펴봤는데,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노조법 3조에서 말하는 민사상 배상책임 면제 행위는 오직 정당한 행위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책임의 주체에는 노조와 간부와 조합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범위는 그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고, 그리고 과실상계도 인정이 된다는 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은 이제 쟁의행위 조금 더 공부하고 노조법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차 시험이. 우리 모두 다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